안녕하세요. 사연고래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사연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훈훈하고 밝아지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유? 네가 보증금 알아서 갚기로 해서. 흰 가운을 입고 연구실 누비던 잘나가던 식품연구원. 하지만 지금 민지의 손은 싸구려 고무장갑 안에서 퉁퉁 불어터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믿어달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모든 것을 잃고 반지하로 추락한 여인. 그러나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잠자던 도끼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전화하실 게 아니라요. 그 잘나신 아드님한테 가서 말씀을 하세요. 모든 진실을 밝힌 순간 비극의 주인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으로 얼룩진 석 달간의 거짓말.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제 사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그쪽으로 복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도 같이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녁 7시 서울 외곽 반지하 원룸의 작은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목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축축한 벽 사이로 스며든 곰팡이 냄새가 방 안 가득 번져있고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좁은 부엌을 비추고 있습니다. 김민지가 싱크대 앞에 서 있습니다. 35. 마른 어깨 위로 고무장갑을 낀 두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찬통 3개를 꺼내 밥과 함께 작은 밥상 위에 올려놓자 7살 소율이가 숟가락을 들고 의자에 올라앉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이거야? 어제도 이거 먹었는데? 소율이가 멸치볶음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민지가 소율이의 앞머리를 쓸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엄마가 오늘은 간을 다르게 했거든? 자, 이것 봐. 계란말이도 있잖아. 소율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 나 계란말이 먹을래. 소율이가 눈을 반짝이며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민지가 계란말이를 소율이의 밥 위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맛있지? 천천히 먹어. 안 뺏어가. 소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밥상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소율이가 밥을 먹는 동안 싱크대로 돌아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점심때 먹다 남긴 라면 냄비 하나. 그게 민지 오늘 식사 전부였습니다. 수세미로 냄비 바닥을 문지르는 민지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습니다. 결혼 전 식품회사 연구실에서 흰 가운을 입고 신제품 시식평가서를 작성하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싸구려 고무장갑 안에서 불어 있습니다. 그때 싱크대 옆에 놓아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시어머니 박정숙. 민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혼한 지 석 달. 그 석 달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지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돌아온 건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잘 지내. 야야, 그 단독직입적으로 말할게. 재훈이한테 다 들었어. 네 명의로 빌린 그 1억 있잖여. 그거 도대체 언제 갚을 거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억이라뇨? 재훈이가 나한테 똑똑히 말했어. 민지 네가 보증선 1억을 네가 알아서 갚기로 했다고.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아냐? 대부업체에서 나한테 직접 전화가 왔단 말이야. 민지의 등이 싱크대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 돈의 기억이 민지의 머릿속을 찔렀습니다. 2년 전 재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민지의 손을 감싸지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식적인 서류야. 은행 서류상 이 이름이 필요한 거고 갚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해. 이 사업만 되면 우리 가족 인생이 달라져.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의 눈을 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숫자 1억 원 옆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 입에서 그 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아들이 이혼한 것도, 아들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것도, 아들이 전 아내에게 빚을 통째로 떠넘기고 사라진 것도. 정수구의 목소리가 다시 휴대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야, 집안 망신은 네가 다 시키고 돈까지 안 갚으면 어쩌자는 거요. 재훈이가 얼마나 속상하거니. 그 애가 밤낮 없이 사업한다고 고생하는데 네가 사람이면 약속한 걸 지켜야 할 거 아니오. 민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던 입술 사이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밥상 앞에서 소율이가 숟가락을 멈추고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체면. 충남 소도시에서 새벽 김밥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 사람의 남은 체면. 그런데 정숙이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아이고, 너 같은 것을 며느리를 들인 게 그게 내 팔자여. 내가 처음부터 눈가를 똑바로 뜨고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이고, 못난 년아. 그 순간 민지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에서 빠져나간 수세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지가 그 자리에서 비켜섰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어머님이 잘난 아드님께서 모그릇 외동딸이랑 살림 차렸는데 모르셨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드님이랑 저랑요 이혼한 지 석 달이 넘었어요. 석 달이요, 어머니. 석 달 동안 아드님이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한테 알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뭐라고? 이혼이라고? 지금 무슨 헛소리를.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 1억은 아드님이 사업한다고 제 이름으로 빌린 거예요. 저한테 형식적인 서류라고 그랬다고요. 갚는 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드님은요, 강남 오피스텔에서 재벌집 따님이랑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으면서 살고 계셔요. 그게 어머니, 저한테 전화하실 게 아니고요, 아드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그 1억 저는 한 푼도 쓴 적 없습니다. 민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싱크대 위에 내려놓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기대선 민지의 눈에 밥상이 보였습니다. 반찬 3통과 밥 한 그릇 앞에 앉은 소율이가 숟가락을 쥔 채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엄마 눈이 빨개.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아니야, 안 아파. 엄마가 양파를 썰어서 그래. 양파가 엄마 눈을 괴롭혔어. 양파 나빠. 엄마 울리면 안 되는데. 소율이가 주먹을 불끈지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웃음을 짓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양파가 나빴어. 자, 밥 다 먹자. 다 먹으면 이 닦고 자는 거야. 소율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소율이를 바라보며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 8년, 그 시간 동안 민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중견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들어간 신제품 개발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던 28살. 재훈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 벌게. 당신은 집에서 아이만 잘 키워줘. 그 말 한마디에 사표를 냈습니다. 연구실 사물함을 비우던 날, 선배가 정말 괜찮겠어? 라고 물었을 때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재훈의 무역사업은 3년 만에 기울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끊기고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재훈은 민지에게 서류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도장 하나만 찍어줘. 형식적인 절차야. 민지는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가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도장 하나가 지금 민지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저녁 9시 소율이를 씻고 이불을 덮어준 뒤 민지가 소율이 옆에 누웠습니다. 소율이 조그만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어서 민지가 다시 이불 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소율이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민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율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든 아이는 입술이 한 번 더 달싹였지만 그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마지막으로 본 날, 이혼 한 달 전 동물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소율이가 기린을 보며 아빠, 기린 목이 왜 이렇게 길어? 라고 물었을 때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잠깐 전화 받고 올게. 기린이랑 놀고 있어. 재훈은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줄.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간다.
소율이는 길인 울타리 앞에서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아빠 언제 와? 금방 올 거야. 아빠 아직도 전화해? 응, 금방 끝나. 그날 결국 소율이의 손을 잡고 동물원 정문을 나선 건 민지 혼자였습니다. 민지가 이불 위에서 소율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작은 손가락 5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손가락 10개가 이 세상에서 민지가 지켜야 할 전부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켰습니다. 구직 사이트 검색창에 경력 무관이라고 쳤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새벽 1시, 새벽 2시 화면의 불빛이 민지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보유 자격증, 조리기능사, 대학 시절에 딴 영양사 면허, 경력 공백 8년, 식품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구직 사이트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반지하 천장에 물이 샌 자국이 누렇게 번져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면접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모레면 어린이집 원비 납부일이고 다음 달이면 채무 독촉장의 빨간 글씨가 현실이 됩니다. 민지가 눈을 감지 못한 채 소율이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한재훈이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구두 한 켤레와 외투 한 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후에 찾아온 어머니 정숙이 현관에서 집어던진 것들이었습니다. 재훈이 구두를 주워 먼지를 털어내며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차수빈이 팔짱을 낀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도대체 누구야? 뭔데 남의 집 앞에서 신발을 던지고 난리를 쳐? 재훈이 외투를 옷걸이에 걸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야. 내가 말했잖아. 치매 초기라고. 가끔 이러신다니까.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조만간 정리할게. 수빈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재훈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조만간이 언제야? 오늘 경비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위층에서 민원 들어왔다고 했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 미안해. 내가 확실하게 처리할게. 확실하게 해. 다시 한번 이런 일 생기면 나 진짜 못 참아. 수빈이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재훈이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저장된 번호 위에 엄지손가락이 올라갔습니다. 차단. 재훈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실불을 껐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시어머니 박정숙이 경기도 소재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습니다. 재훈이 살고 있다고 알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정숙이 경비실에서 호수를 말하자 경비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 그 집이요? 세입자 바뀐 지 넉 달도 넘었는데요. 지금 다른 분이 사세요.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넉 달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아들 한재훈이가 거기 사는데. 어머니, 저도 정확히 기억해요. 넉 달 전에 이삿짐 나가는 거 제가 직접 봤거든요. 경비실을 나온 정숙이 아파트 화단 벤치에 주저앉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4번째 전화에서 재훈이 받았습니다. 왜 전화해? 아들의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지금 네가 살던 아파트 앞에 와 있어. 근데 여기 딴 사람이 살고 있더라. 넌 지금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거요? 엄마가 거기는 왜 가?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나중은 무슨 나중이요? 나중 하다가 석 달이 지났잖여. 민지한테 전화했더니 이혼했다며? 네가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다며? 그게 사실이요? 안 사실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재훈의 혀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침묵 뒤에 재훈이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거기로 올 거면 와. 근데 와서 소란 피우지 마.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이 휴대폰을 주먹 쥔 손으로 꽉 움켜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후 2시 정숙이 강남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대리석 로비가 보였습니다. 정숙이 입고 있는 낡은 점퍼와 편한 운동화가 이 건물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정숙이 재훈에게 들은 호수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실크 가운을 걸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2쯤으로 보이는 얼굴, 긴 머리카락이 한쪽 어깨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차수빈이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정숙이 수빈 너머 거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넓은 거실, 가죽 소파, 벽에 걸린 큰 그림, 그리고 소파 뒤편에서 느긋하게 걸어나오는 아들 재훈의 얼굴.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로 한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아들이 애미한테 석 달 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이 번듯한 집이 아들의 집이 아니라 이 여자의 집이라는 것을. 정숙이 현관 안으로 넘어서며 아들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재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왼쪽 볼에 정숙이 손바닥 자국이 붉게 올라왔습니다. 야, 이 못된 놈아, 애미한테 이혼한 것도 안 알리고 남의 집에 처박혀서 살고 있었어? 재훈이 뺨을 감싸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엄마가 왜 여기까지 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소란 피우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소란? 내가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거로 보이냐? 네가 한 짓이 소란이지. 이 집이 네 집이요? 이 여자 집이잖아요. 남의 집에 빌붙어 살면서 애미한테 전화 한 통 못할 정도로 바빴냐? 정숙이 손가락으로 수빈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수빈이 안쪽에서 한 발 다가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보니까 예의가 좀 없으시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남의 집이에요. 나가주세요. 수빈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정숙이 문틈에 발을 끼워 넣었습니다. 운동화 코가 문짝 사이에 끼었습니다. 예의? 예의? 내가 이놈 낳은 엄마여. 네가 뭔데 나더러 나가래? 내 아들 데리고 나갈 테니 문 닫지 말어. 정숙이 재훈의 양복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재훈이 팔을 빼려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양복 소매가 어깨 솔기부터 갈라지며 단추 2개가 복도 바닥에 튀어나갔습니다. 단추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정숙이 찢어진 소매를 손에 든 채 복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애미 등골 빼서 대학 보내줬더니 이게 네가 입고 다니는 옷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말아 팔아가지고 등록금 냈는데 이 비싼 양복이 누구 돈으로 산 거야? 어? 정숙이 현관 안으로 다시 들어가 재훈의 구두 한 켤레와 외투를 집어들고 복도에 내던졌습니다. 구두가 복도벽에 부딪혀 쾅 소리를 냈습니다. 외투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남의 집이 네 물건 하나도 두지 마.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경비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입주민이 신고했어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복도에 흩어진 구두, 외투와 찢어진 양복 소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빈의 집 앞에서 입구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재훈의 체면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어머니의 팔을 잡고 억지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 제발 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집에 가란 말이야. 제발? 네가 지금 나한테 제발이여? 잘못한 놈이 큰 소리여? 민지한테 빚을 떠넘기고 애미한테 거짓말하고 그래놓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애미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 정숙을 안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했다. 찾아오지 마. 제발 다시는 찾아오지 마. 엄마가 오면 나만 곤란해져. 뭐야? 너만 곤란해. 민지는 안 곤란해. 소율이는 어떻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좁아지는 문틈 사이로 외쳤습니다. 그 1억은 민지가 갚을 돈 아니야. 네가 빌린 돈 네가 갚아라. 이 나쁜 놈 새끼야.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숙이 찢어진 양복 소매를 가슴에 끌어안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민지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어젯밤의 전화와 같은 이름이었지만 받았을 때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숙이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 아들에게 여러 번 전화해서 겨우 주소를 알아냈다는 것, 문을 열어준 게 아들이 아니라 실크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였다는 것, 아들의 뺨을 때렸다는 것 등등. 양복 소매를 당겼는데 그게 쫙 찢어졌어. 단추가 복도에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그놈이 그걸 줍지도 않더라. 애미가 있으나 없으나 신경도 안 쓰는 거요. 민지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헛웃음을 냈습니다. 입을 손등으로 막았지만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구두를 현관에서 꺼내서 복도에 던졌더니 벽에 쿵 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경비원이 올라와서 신고하겠다고 하고 재훈이 그놈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쩔쩔 매는데 꼴 좋더라 진짜. 민지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양복 소매가 찢어지고 구두가 벽에 날아가고 경비원이 뛰어오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게 어찌나 황당한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웃다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민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애미야, 내가 몰랐다잉. 그놈이 애미한테도 거짓말을 했어. 네가 알아서 갚기로 했다고 그 말을 내가 곧대로 믿었단다. 어제 내가 너한테 한 말 못난 년이라고 한 거 내가 잘못했다잉. 민지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가장 괴롭히던 시어머니. 명절마다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살림을 이것밖에 못하냐며 잔소리를 하던 그 시어머니마저 아들에게 속았습니다. 분노와 동정이 뒤섞여 민지 가슴속에 엉켜 있었습니다. 민지가 입술을 꽉 담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소리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빨간 글씨가 선명한 채무 독촉장이었습니다. 2달째 연체 중. 다음 달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 등록. 빨간 글씨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독촉장 옆에 이혼 합의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가 합의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재혼이 구두로 약속했던 것들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은 종이. 1억 채무인수 적혀있지 않습니다. 양육비 월 100만원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라는 4글자만 덜렁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합의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고 담당자는 사건이 밀려있다며 합의 이혼을 권했습니다. 재혼도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자. 서로 좋게 가자. 좋게 가자는 말에 속아 조건을 꼼꼼히 따지지 못했습니다. 재훈이 합의를 그토록 서두른 이유가 차수빈과의 새 출발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민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독촉장과 합의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원룸 안에 울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민지가 소율이 운동화끈을 묶어주며 말했습니다. 소율아, 오늘 엄마가 좀 늦게 데리러 갈 수도 있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있어야 돼, 알았지? 왜 늦어? 엄마 어디 가는데? 엄마가 일하는 데를 찾으러 가거든. 좋은 데 찾으면 소율이한테도 맛있는 거 사줄게. 소율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진짜? 뭐 사줘? 치킨 사줘. 그래, 치킨. 약속. 엄마 새끼손가락. 소율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지가 소율이의 작은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자. 이제 진짜 약속이야. 소율이가 활짝 웃으며 가방을 메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소율이를 내려준 뒤 민지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어젯밤 구직 사이트에서 찾아둔 3곳의 면접 장소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역 근처 분식집. 가게 안에서 기름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사장이 민지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주말이랑 공휴일은 필수 근무예요. 여기가 주말에 제일 바쁘거든. 주말 안 되면 좀 곤란한데. 저 아이가 있어서 주말에는 맡길 데가 없습니다. 평일은 어떤 시간이든 다 가능한데 주말만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평일만 되는 분은 좀 어렵겠네요.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2번째, 주택가, 골목, 편의점. 점장이 스케줄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빈자리가 야간밖에 없어요.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것만 가능한데 할 수 있어요? 밤 10시면 아이를 재워놓고 나와야 하는데 7살이라 밤에 혼자 둘 수가 없어요. 혹시 다른 시간대는 안 될까요? 다른 시간은 사람이 다 차 있어서요. 안 되겠네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민지가 편의점 유리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3번째, 시장 근처 식당. 민지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주방에서 여자 2명이 앞치마를 메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민지를 보더니 손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오전에
다른 분 뽑았어요. 연락을 못 드렸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지가 식당 앞 골목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세 곳을 하루에 몰아서 다녔는데 전부 빈손이었습니다. 민지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원룸에 돌아온 민지가 현관문을 열자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가 빠져나왔습니다. 카드사 통보서였습니다. 재훈 명의 신용카드 미납금 470만 원이 민지의 연대보증으로 엮여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지의 손가락이 봉투 모서리를 구겼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남편이 여기 도장 하나만 찍어주라 라고 할 때마다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던 자신의 과거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때부터 카드사 추심 전화가 하루 서너 번씩 민지의 휴대폰으로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에 연이어 떨어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소율이의 어린이집 원비 28만 원이 밀렸습니다. 민지가 마지막 자존심을 접고 충북 시골의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김판수의 한숨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아이고야, 그러게 이 애비가 뭐랬어. 그놈 아니라고 했잖여. 딱 보면 알아. 눈빛이 간사한 놈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딸이 안 들었지.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하기는 네가 뭐가 미안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미안하냐. 아이고 내 새끼. 전화기가 어머니 이복순에게 넘어갔습니다. 복순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50만 원 보낼게. 미안하다. 그게 지금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더 보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엄마가 더 미안해. 엄마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빠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게 제일 큰 도움이에요. 아이고 우리 딸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소율이는 잘 있고이? 네, 다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뒤 민지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친정은 충북 소도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판수가 3년 전 허리 수술을 받은 뒤로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게 되면서 매출이 반으로 줄었고 어머니 복순이 대신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50만 원. 그 돈은 부모님의 다음 달 생활비를 쪼갠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더 이상 친정의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민지는 소율이에게 세 끼를 챙기되 자신은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이력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합쳐 20곳 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19번째 탈락 뒤 20번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 재래시장 안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력서 넣은 사람 맞죠? 내가 반찬 가게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일손이 급해서 그래. 내일 당장 나올 수 있어? 네, 가능합니다. 시급은 8,500원이야. 많이 못 줘서 미안한데 이게 지금 내 형편에서 최선이야. 괜찮아? 민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유연하고 어린이집 등 하원과 겹치지 않는다는 조건은 민지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꼭 뵙겠습니다. 그래, 새벽 5시 반까지 와. 시장이 일찍 시작하니까. 전화를 끊은 민지의 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내일 갈 곳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원룸 옷장을 뒤졌습니다. 내일 입고 갈 깔끔한 옷이 없었습니다. 옷걸이를 하나씩 넘기다가 손이 멈추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블라우스 하나가 옷장 구석에 걸려 있었습니다. 8년 전 옷이었습니다. 민지가 블라우스를 꺼내 다리미를 올렸습니다. 다리미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이불 위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내일 어디 가? 아까 전화 받고 엄마 좀 웃었잖아. 민지가 다리미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내일부터 맛있는 반찬 만드는 곳에서 일하게 됐어. 반찬 가게? 엄마가 거기서 반찬 만들어? 엄마가 맛있는 반찬 많이 만들 거야. 소율이가 색연필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는데 다른 데서 만들지 말고 나한테만 만들어주면 안 돼? 엄마 반찬은 우리 집에서만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지 손이 다리미 위에서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 올라왔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다리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소율이한테도 당연히 만들어 줄 거야. 가게에서도 만들고 집에서도 만들고 엄마 반찬 2배로 늘어나는 거야. 걱정 마. 진짜? 그러면 좋겠다. 다림질을 마친 블라우스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8년 전 결혼식 날 입었던 옷으로 내일 새 출발을 합니다. 다음날 새벽 5시 반, 민지가 아직 잠든 소율이를 같은 층 이웃집 강말숙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74살의 말숙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소율이 엄마, 걱정 말고 다녀와. 우리 소율이 나한테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등원 시간에 맞춰서 내가 손잡고 데려다 줄게. 아이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뭘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 보답이야. 소율이가 할머니 하면서 따라다니는 게 나한테는 보답이야. 어여 가. 민지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시장 골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른 새벽 시장 골목에는 아직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찬 공기가 민지의 볼을 스쳤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고 그 안에서 단발머리의 중년 여성이 혼자 커다란 무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길순 사장, 58. 땅을 짚고 일어난 사람 특유의 단단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길순이 셔터 밑에서 고개를 내밀어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블라우스를 다리에 입고 온 민지의 가느다란 허리와 깨끗한 손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왔네. 손도 곱고 허리도 가는 게 반찬 가게는 처음인 모양이지. 칼질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민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길순이 들고 있던 무상자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민지가 한 발 앞으로 나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양팔에 실렸습니다. 민지가 이를 악물고 상자를 가게 안으로 옮겼습니다. 길순이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말은 안 하고 몸이 먼저 움직이네. 됐어. 앞치마부터 둘러. 민지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가 길순의 밑반찬에서 일한 지 열흘째 되던 날, 퇴근 후 가게 뒷문을 나서며 민지가 앞치마를 벗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칼자국이 2줄 나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물에 불어 있었습니다. 길순이 가게 셔터를 내리며 뒤돌아 보았습니다. 손 좀 봐. 밴드도 안 붙이고 다녔어? 아, 괜찮아요. 칼질하다 살짝 벤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일부터는 면장갑 끼고 해. 손 다치면 칼질 못해. 길순이 가게 안에서 밴드 2개를 꺼내 민지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지가 밴드를 받아 손등에 붙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는 무슨. 내일 새벽에 무 20상자 들어오니까 각오하고 와. 민지가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소율이를 데리고 원룸에 들어온 시각은 저녁 6시.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지의 눈에 우편함에서 빠져나온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또 우편물이었습니다. 민지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재혼축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이혼 합의 당시 재산 분할에 오류가 있었으니 민지가 받은 위자료 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 그 아래에 재혼이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변호사 의견서가 한 장 더 붙어 있었습니다. 민지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500만 원. 8년간 전업주부로 살며 모든 것을 바친 대가로 받은 유일한 돈, 그마저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육비는 한 푼도 보낸 적 없으면서 줄 의무가 없다고 법정 문서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내용 증명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오후 가게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반찬 가게에 양복을 입고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길순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남자를 살폈습니다. 남자가 진열대 앞에 서서 반찬을 둘러보는 듯 하더니 민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민지 씨? 김민지 씨 맞으시죠? 민지가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호입니다. 차그룹 기업 조사팀 실장이고요. 민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차그룹. 재혼이 살림을 차린 여자 차수빈. 그 차수빈의 아버지가 차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그룹에서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강태호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이 2명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용한 데서 해도 될까요? 한재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지 어깨가 굳었습니다. 길순이 주방에서 나와 강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 민지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가게까지 찾아온 거야? 강태호가 길순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금방 끝내겠습니다. 민지가 길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순이 턱짓으로 가게 뒤편 쪽문을 가리켰습니다. 민지와 강태호가 가게 뒤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좁은 골목. 반찬 가게 뒤편에 플라스틱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길순이 쉬는 시간에 앉는 자리였습니다. 강태호가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한재훈의 과거 사업 이력과 신용상태, 혼인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지가 플라스틱 의자 끝에 걸터 앉은 채 강태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하필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한재훈이 5년 전 첫 번째 무역사업 당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딴 데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건으로 벌금 500만 원을 낸 전과가 있고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훈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민지는 몰랐습니다. 강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지 명의 외에도 대학 동기랑 전 직장 동료 이렇게 최소한 2사람 이름으로 빚을 더 만든 흔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차수빈의 개인 돈 1억 원을 넘겨받아서 따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 명의만 이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당한 것이었습니다. 강태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김민지 씨가 이혼 당시 서류나 한재훈의 사업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 쪽에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특히 한재훈이 명의를 빌릴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바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강태호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 민지가 가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순이 물을 썰다가 칼을 내려놓고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양복쟁이가 뭐래? 민지가 가게 문을 닫은 뒤 낮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길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재훈이 재벌집 딸과 살고 있다는 것, 재벌집 아버지가 재훈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 조사팀에서 민지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길순이 걸레로 도마를 닦으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너한테 자료를 달라는 건 결국 재벌집에서 사위를 걸러내려는 거야. 네 자료가 필요한 거지 네가 필요한 게 아니야. 민지가 길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공짜로 넘기지 마. 이건 잘만 하면 네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야. 너한테 유리한 조건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움직여. 유리한 조건이요? 네 명의로 된 그 1억 빚 있잖아.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해. 재벌집에서 변호사가 없겠어? 공짜로 자료 넘기면 너는 이용만 당하고 끝이야. 길순이 걸레를 짜며 민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야. 내가 그걸 몸으로 배웠어. 길순의 말에는 20년 전의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의 동업자가 공동자산을 독차지하려 했을 때 길순은 아무 준비 없이 당했습니다. 그때 내가 도와주겠다며 나타난 사람이 결국 동업자 편이었습니다. 그 뒤로 길순은 누가 손을 내밀어도 먼저 그 손의 의도를 살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밤을 고민했습니다. 잠든 소율이 옆에서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민지가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2가지 있어요. 강태호가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첫째, 한재훈이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서명을 받아낸 정황이 있어요. 그걸로 빚을 없앨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게 차 회장님 쪽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번째는요? 2번째는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랑 저와 제 딸의 정보가 한재훈한테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2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자료는 드릴 수 없습니다. 강태호가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틀 뒤 강태호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차 회장이 민지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수락했다는 것, 고문 변호사팀 소속 변호사 1명을 민지의 빚 문제에 배정하겠다는 것. 민지가 전화를 끊고 길순에게 결과를 전했습니다. 길순이 물을 상자에서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공짜로 줬으면 아무것도 못 받았을 거야. 그날 저녁 소율이를 재운 뒤 민지가 원룸 옷장 위 상자를 내렸습니다. 상자 안에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지가 봉투를 열고 안에 든 것을 식탁 위에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재훈이 서명을 시켰던 1억 원 차용증 사본, 재훈이 이건 형식적인 거야 내가 다 갚을게 라고 말했던 당시 대화 화면을 찍은 사진 12장, 재훈이 사업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 화면, 그리고 재훈이 수빈과 교제하던 시기에 고급 호텔 방을 예약한 카드 내역서 사본. 이 서류들을 민지가 이혼 전에 미리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2년 전 어느 밤 재훈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고급 식당의 2인 세트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거래처 접대야. 재훈의 대답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재훈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민지가 거실에 놓인 재훈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수빈아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들지 못하고 재훈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사업 서류를 한 장 한 장 복사했습니다. 대화 화면을 자기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찍었습니다. 이혼의 증거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자료들은 한 번도 쓰이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석 달을 잠자고 있던 서류들이 이제야 빛을 볼 차례가 된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서류들을 봉투에 다시 넣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든 소율이의 숨소리가 방 안에 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재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입 식자재 유통 사업 계획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수빈의 명의로 끌어모은 3억 원의 투자금, 그중 1억 원은 이미 재훈의 기존 빚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5천만 원은 강남 지하 도박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으로 사업의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침실에서 나와 재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업 어떻게 되어가? 저번에 말한 거래처 계약은 된 거야? 재훈이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 이번 달 안에 첫 번째 물량이 들어올 거야. 걱정 마. 나한테 걱정 말라고만 하지 말고 자료를 보여줘. 내 돈이 들어간 건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잖아. 재훈이 노트북에서 파일 하나를 열어 수빈에게 보여줬습니다. 거래 명세서였습니다. 숫자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래처 이름과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빈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다가 눈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거래처 이름은 처음 보는데 여기가 어딘데? 재훈이 화면을 가리키며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새로 계약한 곳이야. 부산 쪽 수산물 유통업체인데 단가가 좋아서 넣었어.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눈을 떼며 돌아선 수빈의 입술이 한 번 달싹였습니다. 그 거래 명세서는 재훈이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수빈은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수빈의 눈에 의심이라는 것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강태호와 두 번째로 만난 곳은 시장 인근의 조용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거의 없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태호가 서류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한 장씩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차용증 사본, 대화 화면 사진 12장, 계좌이체 문자 메시지, 호텔 카드 내역서. 강태호의 손이 대화 화면 사진에서 멈추었습니다. 재훈이 민지에게 보낸 메시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야.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이건 은행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이름만 빌려줘. 갚는 건 내가 해.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강태호가 사진을 들어 올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재훈이 형식적인 서류라고 속여서 서명을 받아낸 거니까 처음부터 빚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민지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이 자료하면 소송에서 쓸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변호사 배정권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강태호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재훈이 차수빈에게서 받은 1억 원 중 상당액이 어디로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추적 중입니다. 도박장 출입 정황도 포착되었고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박이요? 강남 지하 도박장입니다. 출입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지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업 실패, 명의도용, 외도, 거기에 도박까지. 한재훈이라는 사람의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료는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김민지 씨와 아이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태호가 커피숍을 나간 뒤 민지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빈 커피잔 안에 갈색 얼룩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차 회장이 서울 강남의 자택 서재에서 강태호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두꺼웠습니다. 5년 전 투자금 횡령으로 인한 벌금 전과, 전처 김민지 명의의 1억 원 채무 전가, 대학 동기와 전 직장 동료 명의의 추가 채무 2건, 수빈에게서 받은 투자금 유용 내역, 강남 지하 도박장 출입 화면 사진. 차 회장이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차 회장의 입이 일자로 다물려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서재 맞은편에 서서 차 회장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최종 보고서 정리해서 다시 올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일주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주에 차 회장의 판단을 앞당기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정숙은 아들에게 전화가 차단된 뒤 충남 소도시 집에서 열흘 넘게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 거실벽에 재훈의 대학 쪽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이 그 사진을 올려다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재훈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정숙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3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아 팔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아들을 서울 4년제 대학에 보내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그 아들이 애미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경비원을 불러 애미를 쫓아냈습니다. 정숙이 성당에 가지 않은 지 2주째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네 아들이 재벌집 사위가 됐대. 큰 회사 임원이래. 성당 교우 한 명이 정숙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숙아, 아이고 아들이 잘 됐다며 축하해.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교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성당을 나온 정숙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들을 직접 잡아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정숙이 강남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침 8시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이 지났습니다. 오후가 지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이 정숙을 힐끗거렸습니다. 낡은 점퍼에 주름진 얼굴. 경비원이 2번이나 다가와 누구 기다리세요? 라고 물었고 정숙은 아들 기다려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재훈이 걸어 나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훈이 어머니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또 왜 왔어? 오지 말라 했잖아. 전화를 차단하니까 올 수밖에 없지. 네가 애미 전화를 받았으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재훈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로비에 입주민 서너 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 이야기할 거 있으면 밖에서 하자. 재훈이 정숙의 팔을 잡고 로비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정숙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가긴 어딜 나가. 네가 잘못한 건 안 따지고 애미를 쫓아내기만 해? 민지한테 1억 빚을 떠넘기고 애미한테 거짓말하고 그 돈으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재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해. 여기 사람들 다 보잖아. 보면 어때야? 사람들이 보면 어때서? 내 아들이 전처한테 빚을 떠넘기고 새 여자 돈으로 살아가는 놈이라는 걸 뭐가 창피해? 정숙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재훈이 이를 악물며 정숙의 팔을 다시 잡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분 좀 내보내세요. 치매가 있으신 분이라 자꾸 찾아오세요. 정숙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치매? 지금 애미한테 치매라고 했어? 네 애미가 지금 치매 환자냐? 정숙이 재훈의 양복 앞자락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김밥 장사해서 네 등록금 대고 주방일 해서 네 용돈 주고
청소해서 네 하숙비 보낸 애미가 치매야? 네가 사람 새끼냐? 바로 그 순간 오피스텔 정문 유리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양손에 든 60대 여성. 수빈이 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최 여사가 로비에 들어선 순간 정수구의 외침에 귀에 꽂혔습니다. 전처한테 빚을 떠넘기고 새 여자 돈으로 살아가는 놈. 최 여자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쇼핑백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양복 앞자락을 잡힌 채 서 있는 재훈과 그 앞에서 울부짖는 노인 여성의 모습이 최 여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처에게 빚을 떠넘겼다. 새 여자 돈으로 살아가는 놈. 최 여사가 그 두 마디를 정확히 귀에 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경비원이 죽을 로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재훈이 구겨진 양복 앞자락을 매만지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재훈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 여사가 수빈의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차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오피스텔 로비에서 이상한 걸 봤어. 차 회장이 전화 너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타위라는 사람이 전처한테 빚을 떠넘기고 우리 딸한테 온 거 사실이야? 로비에서 어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람이 재훈이 어머니래. 빚을 떠넘겼다고 남의 돈으로 살아간다고 로비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차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미 강태호에게서 1차 보고서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벌금 전과, 전처명의 채무전가, 지인명의 추가 채무, 수빈 자금 유용 정황, 거기에 오늘 로비 사건까지 겹쳤습니다. 차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처리할 테니까 수빈이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 전화를 끄는 차 회장이 곧바로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종 보고서 일주일이 아니라 이번 주 안에 올려. 더 미룰 수 없어. 강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올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편 그 시각 오피스텔 밖으로 나온 정숙이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경비원을 불러 애미를 내보냈습니다. 치매라고 했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정숙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말 때마다 아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등록금을 붙일 때마다 이 고생이 끝나면 아들이 잘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화 차단, 경비원 호출, 치매 발언, 정숙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신감을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으로 바꾸기에는 아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서울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재훈이 오피스텔 거실에서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소란 피운 건 어머니야. 치매가 심해져서 요양병원을 빨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수빈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병원 얘기는 저번에도 했잖아. 언제 알아보는 거야 대체? 이번 주 안에 알아볼게. 그리고 하나 더. 결혼 전에 시어머니 인사는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치매라고 해도 한 번도 안 만나보는 건 좀 이상하잖아. 재훈의 눈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 지금은 만나봤자 알아보시지도 못해.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침실로 돌아서는 수빈의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를 한 번도 만나게 하지 않는 남자. 사업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언제나 말로만 대답하는 남자. 수빈의 머릿속에 작은 물음표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길순내 밑반찬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무를 썰고 콩나물을 다듬고 멸치볶음을 만들고 진열대를 닦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민지의 손에는 칼질 자국이 늘었지만 반찬 맛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길순이 진열대 앞에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간장 불고기 반찬통 앞에 손님 3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이 불고기 양념이 달라졌네. 전보다 덜 짜고 맛이 깊어. 단골 아주머니가 반찬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길순이 주방으로 들어가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불고기 양념 네가 바꾼 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하는데 간장량을 줄이고 배즙을 좀 더 넣었어요. 한맛을 낮추면서 단맛을 살리면 어르신들 입맛에 더 잘 맞을 것 같아서요. 길순이 팔짱을 꼈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레시피를 바꿔? 민지 멈추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먼저 말씀드리고
길순이 불고기 반찬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가 숨을 죽이고 길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짜지 않은데 맛이 있네. 길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된장찌개도 해봐. 나트륨 줄이면서 맛 유지하는 거. 된장찌개가 더 어려울 거야. 민지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주부터 민지는 저염 된장찌개 밀키트를 만들어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식품 영양학 전공 지식이 반찬 가게 주방에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단골 고객이 민지가 만든 반찬만 콕 집어서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뒤 길순이 주방 뒤편 의자에 앉아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종이컵 2개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하나를 민지 앞에 밀었습니다. 한잔해. 민지가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길순이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가게 하면서 사람을 많이 써봤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 시키면 투덜대는 사람. 근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찾아서 하고 레시피까지 고쳐서 제안하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이 기회를 주셔서요. 아니야. 기회는 누구한테나 주어지지만 그걸 잡는 건 아무나 못해. 길순이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민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너는 여기 남의 밑에서 일할 그릇이 아니야. 네 이름으로 뭔가를 해야 할 사람이야. 민지의 손가락이 종이컵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목이 메어 올라왔습니다. 이혼 후 3달 넘게 아무도 민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길순이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한때 바닥이었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간 뒤에 남편 동업자가 공동자산을 싹 가져갔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서류도 없고 증거도 없고. 민지가 길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순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시장 구석 좌판에서 반찬 3가지를 팔았어.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그 3개로 시작했어. 첫 6개월은 반찬이 남아서 매일 밤 혼자 울면서 남은 반찬을 먹었어. 길순이 종이컵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단골이 하나 생겼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한 거야. 아주머니 김치가 우리 엄마 김치 맛이에요. 그 한마디에 다시 일어났어. 아주머니 김치가 우리 엄마 김치 맛이에요. 그 한마디에 다시 일어났어. 길순이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이 너를 안 알아줘도 네가 만든 밥은 거짓말을 안 해. 그게 내 20년 동안 배운 전부야.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종이컵 위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민지가 손등으로 눈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지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퇴근한 뒤 소율이를 재우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원룸의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대학 시절 교재를 펼쳤습니다. 식품회사 연구원 시절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건강 도시락과 밑반찬 레시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가 계산표를 손으로 그렸습니다. 영양성분 배합표를 정리했습니다. 포장 디자인 시안을 노트 한쪽에 끄적였습니다. 닭가슴살 100g당 단백질 함량, 나트륨 1일 권장량, 저염 간장의 감칠맛을 보완하는 다시마 육수 배합 비율, 숫자와 글씨가 노트를 빼곡히 채워나갔습니다. 소율이가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자? 엄마 공부하는 거야. 소율이는 자. 무슨 공부? 맛있는 거 만드는 공부. 엄마, 맛있는 거 잘 만드는데 왜 공부해? 더 맛있게 만들려고 그러지. 소율이가 눈을 비비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지가 노트 맨 위에 적은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율이네 밥상. 아직은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민지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주 강태호가 재훈의 과거 사업체 서류와 법원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훈이 5년 전 첫 번째 무역 사업 당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써서 벌금 500만 원을 낸 전과 강태호가 이 내용을 차 회장에게 보고서로 올렸습니다. 차 회장이 보고서를 읽고 서재의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이 과거에도 같은 짓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체에게 한 것을 지금 자기 딸에게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차 회장이 보고서를 덮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내야겠구만. 서재의 탁상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던 날, 차 회장의 서재, 넓은 원목 책상 위에 보고서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서서 차 회장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사위 불러라. 차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재훈이 서재에 들어온 것은 그날 저녁 7시였습니다. 양복 단추를 채우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들어선 재훈의 얼굴에는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 회장이 마련해준 계열사 물류회사 상무보, 점심마다 수빈과 강남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말이면 수빈의 가족과 골프장에 다녔습니다. 1년 전까지 사업 실패로 쪼들리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부르셨습니까? 차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재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5년 전에 벌금 500만 원 낸 거 이게 뭐야? 재훈의 눈이 서류 위에 멈추었습니다. 입이 반쯤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건 그때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라 자금이 돌아가지 않아서 잠깐. 차 회장이 두 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전처 명의로 1억을 빌려놓고 갚겠다는 약속도 안 지키고 이혼한 거 이건 뭐야? 재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서류. 대학 동기랑 전 직장 동료 이름으로 빚을 더 만든 거는. 네 번째. 우리 딸한테 받은 1억 중에 5천만 원이 도박장으로 들어간 거는. 차 회장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남 지하 도박장 출입 화면 사진이었습니다. 재훈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재훈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서류 5장이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훈의 과거가 한 장 한 장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사업도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차 회장이 재훈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야이야, 기회는 네가 우리 딸 돈을 도박에 쓴 순간 끝났어. 재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회장이 강태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출입카드 회수해. 오늘부로 계열사 직책 해임이야. 강태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훈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차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장인어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빈이한테 한 번만. 수빈이한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할 거야. 나가. 재훈이 서재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차 회장은 이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을 보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선 재훈의 다리가 풀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날 밤 차 회장이 수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수빈이 서류를 한 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벌금전과, 전처명의 채무전가, 외도로 시작된 자신과의 관계, 자신이 건넨 1억 원 중 5천만 원이 도박장으로 흘러간 사실. 수빈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실려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다 확인된 거예요? 전부 확인됐다. 수빈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차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오피스텔 현관 앞에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훈이 구두를 신으며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아, 내 말 좀 들어봐. 다 오해야. 사업이 잘 안 돼서 잠깐 그런 거지. 내가 일부러. 오해? 도박장 사진이 오해야? 전처한테 빚 떠넘긴 게 오해야? 수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내 변호사한테 연락할 테니까. 재훈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수빈이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바꾸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재훈이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를 지나 오피스텔 정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훈이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오피스텔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수의 번호, 차단을 풀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나 갈 데가 없어. 정숙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뭐? 갈 데가 없어? 네가 에미 전화를 차단하고 경비원을 불러 에미를 쫓아낼 때는 갈 데가 있더니? 에미를 치매 환자로 만들 때는 그렇게 하더니 이제 와서 갈 데가 없다고? 엄마, 지금 진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 녀석아.
네가 애미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소율이 얼굴도 모르는 애비가 무슨 낯짝으로 애미한테 전화질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훈이 휴대폰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재훈이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옛 사업 파트너에게 걸었습니다. 야, 나야, 재훈이. 잠깐만 좀. 미안한데 도와줄 형편이 안 돼. 전에 빌려간 돈도 아직인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재훈이 휴대폰을 거리 주머니에 넣고 캐리어를 끌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거리 가로등 불빛이 재훈의 양복 위에 떨어졌습니다. 서울역 방향이었습니다. 서울역 인근의 저가 여인 속에 짐을 풀었습니다. 좁은 방, 벽지가 눌러붙어 있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재훈이 침대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 소식은 강태우를 통해 민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민지가 전화를 받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통쾌함이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 차오른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야 자기 명의로 된 빚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안도감. 민지가 강태우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주 금요일 민지가 차 회장 측이 선임한 박성호 변호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52살의 박성호 변호사는 민지가 제출한 자료와 강태호의 보고서를 종합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동시에 가겠습니다. 하나는 한재훈을 사기로 고소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서류라고 속여서 서명을 받아냈으니까 사기에 해당합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1억 원 빚 자체를 없애는 소송입니다. 재훈이 거짓말로 서명을 유도한 거니까 그 캡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빚 자체가 사라집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빚이 사라진다고요? 네, 재훈이 돈을 갚든 안 갚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는 겁니다. 민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1년 가까이 목을 조르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제 딸 소율이가 한지훈에게 알려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회장 측도 이 건이 조용히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아이 보호는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민지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 계단에서 민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계단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을 멈춘 뒤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저녁에 소율이에게 해줄 밥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박성호 변호사가 한재훈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접수한 날 민지는 반찬가게에서 퇴근한 뒤 소율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소율이가 가방을 메고 뛰어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에 불고기가 나왔는데 엄마 불고기가 더 맛있어. 민지가 소율이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엄마가 불고기 해줄까? 진짜? 약속? 민지가 시장에서 고기 200g을 샀습니다. 원룸 식탁에서 소율이에게 불고기를 해주고 소율이를 재운 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첫 장에 적힌 이름, 소율이네 밥상. 그 이름 아래 숫자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6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지가 길순의 반찬가게 한쪽 테이블을 빌려 시작한 건강도시락 시범 판매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0개 한정, 저염 닭가슴살 도시락, 현미밥 갈비찜 도시락, 두부 채소 비빔밥 도시락 3가지로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취재하러 온 지역 블로거가 민지의 닭가슴살 도시락을 먹어보고 올린 글이 2만 번 넘게 읽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예약을 열면 5분 만에 30개가 마감되었습니다. 길순이 주방에서 무를 썰다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좁은 가게 한 칸으로는 네 도시락이랑 내 반찬을 동시에 못 만들어. 서로 부딪혀서 일이 안 돼. 민지가 앞치마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네 이름으로 가게를 하나 내야 할 때가 왔다는 소리야.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제 가게요? 그래, 이 가게 언제까지 남의 가게 한쪽에서 도시락 싸고 있을 거야? 민지와 길순이 시장 근처 상가를 발품 팔아 찾아다녔습니다. 시장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6평짜리 1층 상가를 찾았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80만원. 민지가 계산을 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6달간 모은 월급과 도시락 매출 수익을 합치면 약 800만원. 보증금에도 모자랐습니다. 길순이 가게 문을 닫은 뒤 봉투 하나를 민지 옆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2천만 원이야. 이건 투자야. 빌려주는 게 아니야. 민지가 봉투를 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우, 사장님, 이건 안 돼요. 너무 큰 돈이에요. 아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안 되게 뭐가 안 돼. 네 도시락이 팔리는 거 내 눈으로 봤어. 되는 장사에 돈 넣는 게 투자지. 민지가 봉투를 받아든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투자라고 하시지 말고 차용증을 쓰게 해주세요.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길순이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용증? 내가 너를 못 믿어서 차용증을 쓰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는 모든 돈거래를 서류로 남기기로 했어요. 구두 약속은 다시는 안 합니다. 길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지가 왜 그런 원칙을 세웠는지 길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혼에게 당한 일, 형식적인 서류야 라는 말에 속아 도장을 찍었던 그날, 길순이 봉투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집은 나보다 더 안 해. 알았어. 차용증 써. 차용증 써. 가게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율이네 밥상. 간판 로고는 소율이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둥글둥글한 밥그릇 위에 밥알이 3개 올라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민지가 직접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길순이 아는 시장 철물점 사장에게 싸게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벽은 하얀색, 선반은 나무색, 작지만 깨끗한 가게가 만들어졌습니다. 오픈 당일 단골 고객들과 시장 상인들이 축하 화분과 떡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강말숙 할머니도 왔습니다. 어이구야, 우리 소율이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옆집에 살면서 몰랐네 그려. 말숙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충북 친정에서는 어머니 이복순이 택배로 직접 담근 고추장 한 단지를 보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민지야, 내 새끼 잘 될 거다 우리 딸 화이팅.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 김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혀. 아버지가 뭐라도 보내줄 테니까 알았지? 아이고 아버지 괜찮아요. 받은 것만으로도 넘쳐요 넘쳐. 가게 자리 잡으면 아버지 엄마 서울에 초대할게요. 소율이가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입구에 서서 연습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소율이네 밥상입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소율이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지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 날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검찰이 한재훈을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김민지 명의를 이용한 빚 1건, 차수빈 명의의 자금 횡령 1건, 지인 명의 사기 2건, 총 4건이었습니다. 5년 전 벌금 전가와 같은 방법을 되풀이했다는 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박 변호사가 민지에게 전했습니다. 기소 소식을 들은 한재훈이 여인숙에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제발 고소 치유해줘. 내가 반드시 다 갚을게. 소율이 아빠가 전과자 되는 거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민지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한 번 달싹였습니다. 소율이 아빠가 된 적이 있었어야 그 말이 통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가 재혼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기소 후 넉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혼은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방청 속에서 정숙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복도, 정숙이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 민지를 발견했습니다. 한 발 다가갔습니다. 무어라 말을 꺼내려고 입을 열었지만
민지가 먼저 가벼운 목례만 한 채 돌아섰습니다. 정숙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민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1심 판결, 재훈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수빈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횡령금 전액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진행한 민지의 빚 소송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재훈이 거짓말로 민지의 서명을 받아낸 것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민지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1년 가까이 목을 조르던 1억 원, 빨간 글씨 독촉장, 신용불량자 등록 경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민지의 손가락이 판결문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민지가 건물 밖 계단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소율이네 밥상은 오픈 석 달 만에 배달앱 해당 지역 도시락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길순에게 빌렸던 2천만 원의 첫 번째 갚는 돈 5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길순이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 돈보다 네가 서 있는 게 더 기특해, 이 녀석아. 이 돈보다 네가 서 있는 게 더 기특해.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서 민지는 자신과 같은 처지 여성들을 직원으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생계를 고민하는 여성, 아이를 키우며 일해야 하는 엄마들에게 아이 등 하원 시간에 맞춘 근무 시간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인 29살 최은영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은 퇴근을 해봤어요. 민지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지역방송에서 취재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가 사흘을 망설였습니다. 이혼과 빚과 소송의 과거가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길순이 가게 뒤편에서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한테 힘이 될 수 있어. 그게 네가 방송에 나가야 하는 이유야. 민지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 후 반지하 원룸에서 하루 한 끼로 버텼던 날들, 시급 8,500원으로 시작한 반찬 가게, 소율이가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는데 라고 했던 그날 밤, 인터뷰 도중 길순이 주방에서 자연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왔을 때 무상자도 제대로 못 들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나보다 더 무거운 걸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에요, 인생. 방송이 나간 뒤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와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민지가 그 편지들을 하나씩 읽은 뒤 가게 뒷벽 코르크보드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본 친정어머니 이복순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민지야, 방송에서 우리 딸 보고 아버지랑 둘이 엄청 울었다야.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말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전화기가 아버지에게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됐다. 이제 다 지나갔으니 앞으로 잘하면 된다. 우리 딸 사랑해. 퉁명스러운 말이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소율이네 밥상의 납품처가 늘었습니다. 연매출이 3억 원을 넘겼습니다. 민지가 길에게 공식적으로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공동대표 등록. 길순이 등기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시장 좌판에서 반찬 3가지 팔던 내가 공동대표라는 직함을 달 줄은 몰랐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이 간판은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너도 사장인데 나한테 계속 존댓말 할 거야? 아이고, 사장님은 평생 사장님이에요. 길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평생 네 편이다. 재훈이 출소한 것은 줌이었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재훈을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혼자 정문을 나섰습니다. 어느 저녁 재훈이 시장 근처를 지나다가 소율이네 밥상 간판이 밝게 켜진 것을 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밝게 웃으며 직원들과 함께 마감 정리를 하는 민지가 보였습니다. 가게 한쪽 작은 테이블에서 소율이가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유리창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민지가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다가 발이 멈추었습니다. 1년 반 전 소율이와 함께 살던 반지하 원룸 건물이 보였습니다. 반지하 창문에 새 커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창문 안에 독촉장을 치고 떨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새벽 2시까지 뒤지던 밤, 소율이의 잠꼬대를 들으며 눈물을 삼키던 밤, 민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나 수고했어.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길순이 먼저 와서 무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옆에 서서 함께 상자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올리자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에 계란말이 넣어줘. 소율이가 가방을 메고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길순이 무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소율아, 또 계란말이냐? 매일 먹으면 닭 된다. 안 되거든요.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제일 맛있는 건 니네 엄마가 해주는 밥이야. 계란말이든 뭐든 다 맛있어. 소율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민지가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습니다. 길순이 물을 씻으며 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소율이네 밥상 간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소율이가 색연필로 그린 밥그릇 그림이 햇빛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김민지의 하루가 그리고 김민지의 새로운 인생이 오늘도 시작됩니다. 민지는 결혼 8년 동안 남편이 내미는 서류에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이니까, 가장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 1억 원의 빚이 되어 목을 조르고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시급 100원짜리 반찬 가게에서 새벽 5시 반부터 물을 썰었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티면서 딸에게는 새끼를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 식품영양학과 전공 지식과 요리 실력으로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지 곁에는 길순이 있었습니다. 남이 너를 안 알아줘도 네가 만든 밥은 거짓말을 안 해. 그 한마디가 민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에게 속고 빚에 짓눌리고 양육권까지 위협받았지만 민지는 딸의 이름을 간판에 걸고 자기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움직이는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민지처럼 당장 내일 막막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